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S&P 그리고 나스닥을 단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타이거의 신뢰도 이슈가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5년 1월부터 개정된 외납세액 환급 이슈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중과세와 과대과세 문제를 저는 오히려 쟁점을 삼았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올렸던 방송에서 타이거 ETF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편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고요. 댓글도 102개나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뢰도 문제, 그리고 배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신뢰 문제가 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제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그냥 자랑하려고 퍼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멤버십으로 돌렸습니다. 일단은 일반 공개는 아니기 때문에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 시장의 쟁점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절세 계좌와 과세 이연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그리고 코덱스냐 타이거냐, 지금 배당을 지급했냐 아니면 배당을 적게 줬냐, 이런 이슈보다는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별로 안 했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ISA와 연금 계좌,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절세 계좌 두 가지에서 큰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해외에서 발생한 ETF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세 협정에 따라서 15%를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첫 번째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수입 시기라고 하는데, 그 수입 시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라. 그러니까 배당을 줄 때는 금융권에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라라는 조항 때문에 두 번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정부가 끼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환급해 준 다음에 다시 실제로 이자 배당을 수입할 시기에 다시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이에 지출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과세 이연이었던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해외 자산에 대한 실제로 정부가 잠깐 동안 나갔던 지출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중과세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ISA 같은 경우는 앞에서 15%를 뗐는데 뒤에 우리 아시죠? 200만 원과 40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분리과세 되는 세율 9.9%와 비교를 하겠다라는 건데, 15%를 냈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9.9%에 대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법을 또 개정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더 한번 짚어볼 내용이고요. 커버드 콜에 대한 내용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다음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타이거가 지금 곤경에 처한 이유가 실제로 법령을 준수했다라고 지지를 제가 했거든요. 아실 겁니다.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왜냐면 지금 외납세 관련돼서 저는 타이거가 잘 내고 잘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하나 좀 뜯어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 배당률 차이는 빈번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로 놓고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현재로서 더 큰 쟁점은 국세청에서 이 보전 여부를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국민청원까지 넣고 좀 그게 조금은 이슈가 됐던 부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타사에서, 자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타사는 이 외납세액을 공제받은 금액, 그러니까 원본을 배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징계받아야 될 문제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5년 1월 1일부터 외납세액을 낸 것에 대해서 환급을 안 해줄 거니까 당연히 85%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과대 배당을 줬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사실은 징계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말이죠. 그리고 타이거가 지금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 와중에 제가 타이거라면 개정된 법을 안 지켰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솔은, 왜 라이즈는, 왜 에이스는 세전 배당을 했냐라고 오히려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혼내는 명분이 절세 계좌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게 쟁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타사가는 지금 법을 안 지켰다고 혼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은 사실
정말 배당률이 여러분들 보시면 0.5%, 0.6%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자, 보시면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0.2% 페이스입니다. 보시면은 7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일단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드렸죠. 1분기에 적게 주더라도 2분기에 많이 줄 수 있어요. 그 부분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기준일이 1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 139825를 현재 배당 70원을 연간으로 역산해서 280원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그 시가 배당률로 나눴을 경우에는 0.2% 배당 페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에이스 보겠습니다. 왜냐면 코덱스는 배당을 안 줬으니까. 근데 에이스도 마찬가지로 24,005원입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을 환산하는 이유는 S&P는 에이스와 타이거가 거의 동일한 가격에다가 동일한 배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격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2만원이고 얘는 13만원이니까 그게 안 돼서 시가 배당률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35원과 4번 하면은 이제 140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가 배당률로 구하게 되면은 0.58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에이스를 선택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보수 때문인 것 같아요. 보수가 0.07인데 0.006이 그러니까 10분의 1보다 더 싸기 때문에 사실 코덱스로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차치하고 QQQ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인베스코에서 대표적인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ETF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0.54입니다. 앞서 보셨던 타이거 0.02 페이스, 0.2 페이스, 그다음에 0.58 페이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이것 좀 궁금한 겁니다. 보통 인베스코는 시가 배당 0.54하고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납세액 이슈가 진짜 이슈였으면은 사실 이걸 걸고 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걸고 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배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 배당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2분기 배당이 더 늘어날 겁니다. 혹은 뭐 앞으로는 정상화 시킬 겁니다. 1분기에 혹은 1분기에 혹은 어떤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게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100, 그다음에 외납세액의 15%를 원천징수 줘야 되기 때문에 85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느냐, 보전하지 않고 배당해 주느냐였고 지금 현재 보전을 해주지 않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85에서 이제 우리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리로 불어나게 되니까 사실 좀 충격이 큽니다. 제 입장으로서 특히 여러분 입장으로서도 이게 관건인 거고요. 지금 100으로 한 타사 그리고 85로 한 타이거가 쟁점인 거예요. 자, 1번. 펀드 내납세액의 환급 주체가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냥 뭐 정의를 설명한 거겠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펀드가 직접 환급 받는 방식이었으나 뭐 이렇게 뭐 바뀌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외납세액 환급 방식 변경이 펀드 분배금에 미치는 영향 되게 중요하죠.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세법 취지상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세후 분배금에는 변동이 없지 않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순서가 변경된다라는 건데 연금 계좌나 절세 계좌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비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타사와의 차별점을 얘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외납세액의 정의와 15%의 세율 적용을 해서 순서만 바뀌는 거지 별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바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나라고 보니까 줄 쳐놓은 거. 자, 주의할 점으로는 분배금과 분배율은 펀드의 NAV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러니까 펀드가 가격이 있는 거고 10,000원, 20,000원 가격이 있는 거고 순자산 가치라고 해서 가격은 여러분들이 일부 조정이 가능해요. 특히나 우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스 KRX 금 가격이 이렇게 원래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한번. 지금 금이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못 산답니다. 팔기만 팔 수 있고 금을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괴리가 벌어지는 것이 가격. 그렇지만 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펀드의 순 자산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만 올라간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펀드가 지니고 있는 기초지수에 대한 가격이 바로 순자산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데 외납세액 환급 개편 이전에 분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분배율을 고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타사에서 이 높은 분배율을 그냥 무작위로 줬을 경우에는 원본 대비 초과 분배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명확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타사를 까야 돼요. 원래는. 타사는 초과 배당을 했어요. 타사는 초과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걸. 아무튼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말 사실 타이거는 지금 엄청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타미당 같은 이제 원본의 초과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버드 콜에 오히려 자가 당착? 자기 발목을 잡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과
분배금 발생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커버드 콜을 많이 설명드렸고, 사실 커버드 콜을 미래세 거 100개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 같고, 초과 배당으로 인한 NAV가 더 크게 하락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과 배당으로 인해서 NAV 순자산 가치가 더 크게 하락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괴리율 측면에서 타사가 더 불리해야 됩니다. 순자산 가치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배당을 더 많이 했다? 그러면 괴리율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타이거 괴리율 0.15, 나스닥 에이스 나스닥 0.18, 라이즈 0.15, 마이너스 0.15. 큰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나 ETF가 분배금을 파악한 올바른 방법이, 그러면 방법을 설명해 줘야죠. 어떻게 매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영업이익이 발생돼서 발행 주식수가 얼마니까 이번 기회는 얼마를 배당해야 됐다라고 나와야 되는 건데, 연간 편간 분배율로 그냥 알아서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죠. 연간으로 추산을 해서 오히려 지금 외납세액 때문에 이슈가 희석이 됐고, 그리고 배당이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손실 부분이나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음에 대해서를 이 재무제표로 해석을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배금이 줄었던 것이 실제로 외납세액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보통의 기업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세법상 배당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매출액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중에서 지배주주 순이익입니다.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필요 없어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결국 발행주식수는 아니고 유통주식수입니다. 발행주식수 중에서 실제로 유통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주당 순이익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지금 배당이 얼마나 주는 거거든요, EPS가.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이렇게 줄었으면은 유통주식수는 뭐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슷하다고 봤을 때 8,000원 줬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확 줄었으니까 확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배당의 재무적인 개념을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중요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결국 배당의 재원이거든요. 이 당기순이익을 큰 틀에서 보면 요거잖아요. 지배주 순이익이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을 봐야 되는 건데, 당기순이익 말고도 배당의 재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실제로 배당을 이제 지급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된 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업이 영업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세금을 내고 나면은 그게 당기순이익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통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을 그간의 트렌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 가지고 이번 기수에는 40%씩 줬으니까 아마 또 40%를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20%를 줬다. 그럼 지금 KB금융처럼 폭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꾸준히 이익잉여금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배당할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해년도에 적자가 난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이 주주들의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거기서 배당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당의 재원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해서 뭐 할 수 있지만 얘는 ETF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얼마를 배당해야 되느냐, 이런 의무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세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아까 보여드렸던 이익잉여금 두 개를 더한 것이 일단은 우리가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꼭 챙겨야 되는 충당금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법정준비금, 뭐 이익준비금 같은 거, 어떤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하라고 쌓아두는 보험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빼야 됩니다. 반드시 뭐 10분의 1씩 적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지급하는 것이 바로 배당 가능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안 주게 되면은 이제 쌓여 있어요. 회사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ETF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참고로요, 리츠는요, 여기 세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줘야 됩니다.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츠가 원래는 고배당 주로 유명한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건데, 아무튼 이게 바로 이익잉여금이고 이게 바로 배당 가능 이익인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코덱스로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건 NAV가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체결 강도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실제로 이제 더 사고자 하는 좀 힘이 세냐 아니면 팔고자 하는 힘이 세냐를 체결 강도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코덱스는 오히려 남들 0.02, 0.03 비슷하게 움직일 때 코덱스로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몰리는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부분들을 타이거를 팔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덱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1월 24일자로 이제 기타 변경 상장을 해서 TTR 상품에서 이제 배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470 배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배당을 주라라고 국가에서 명령을 했으니까 7월도 늦었고요. 10월도 늦었고 1월도 지나갔습니다. 4월 말로부터 이틀 뒤 영업일이니까 5월 2일날 배당이 나올 거예요. 자, 타이거는요, 현재로서 이제 외납세 공제를 했다라고 하고, 혹은 손실이 발생했나? 라는 의심이 드는 와중에 배당을 선택했죠. 배당이 많이 줄은 상태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 외의 ETF들, 모든 ETF들은 이제 5월 달에 반드시 배당해서 배당금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어떤 이슈를 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근데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제 배당의 개념들을 여기 적용해보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가능 이익이 상장 이후에 2021년 4월 7일날 상장했거든요. 한 번도 배당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TR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4년간 이 배당 가능 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배당 가능 이익이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그동안에 S&P 500, 나스닥은 이렇게 우상향을 지속해 왔죠. 그러면서 1% 혹은 뭐 1점 몇 프로, 혹은 나스닥 경우에 0.5% 이상 이렇게 배당 가능 이익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배당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오히려 지금 타이거가 헛발질을 하면서 코덱스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제 5년간, 6년간 제안하면서 참 많은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제가 이런 쓸데없는 이슈들은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도움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로서는 이슈를 뭐 그냥 열받고 뭐 댓글 많은 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사실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주식을 잘 모아가고 그냥 잘 운영해주는지 그것만 파악해서 꾸준히 모아가면 되는 건데, 이 이슈, 그리고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보면은 수익률과 펀더멘탈을 파악하고 유리한 상품들을 우리가 잘 선택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 타이거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이슈들이 제 기준에도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종목들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타이거가 절치부심해서 어떤 지금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납세액에 대한 이런 의심스러운 배당금 이슈를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 보시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는 아무 도움 안 돼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하는데, 다른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안 봅니다. 저 다른 거는. 자, 큰 틀에서 투자 방향성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식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3일 오르고 이틀 빠졌는데 이틀 더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들어가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투자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보자 하면서 주식수를 모아가는 거였잖아요. 100주, 200주 모아가는 거. 100주를 모으게 되면 200만원, 200주를 모으면 400만원. 그래서 꾸준히 모아봤더니 500주를 모았을 때 원래 1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900만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씩 모아가는 엑셀 시트를 원하시던데, 이거는 뭐 원하면 뭐 드릴까? 이건 뭐지 별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200만원 투자하게 되면 200주를 사죠. 한 주당 만원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200주가 쌓이고 다음 월부터는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100원. 한 주당 100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4만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4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4주를 더 사요. 그러면은 404주가 되고요. 이제 또 200만원 더 하게 되면은 600주가 되고, 그 다음에 100원씩 배당을 받으면 4주가 더해졌죠. 그러니까 400원이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4억 8천을 모아서 실제로 우리가 딱 입력을 하면 20년을 모으는 플랜이거든요. 그러면 월 세금을 다 떼면 375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플랜으로 모아가는 건데, 이게 왜 커버드 콜이 왜 좋냐면은 원금은 그대로 있고 변동은 주식 변동은 크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당금이 나오는 이슈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자라는 측면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금액이 늘어나요. 모으고 싶은 금액이. 아무튼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아무도 10년 동안 모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 모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펀더멘탈 에 더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저를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0.0062, 0.006 뭐 8인가? 만원, 1억당 만원도 안 돼요. 1억당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6만원이고요. 되게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슈드는 0.7%씩 움직인다. 실제로 표준 편차라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규 분포에서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느냐,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얼마나 퍼져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 큰 틀이 65%예요. 그러니까 65%의 확률로 거의 0.7밖에 안 움직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마를 2배 더하게 되면은 95%의 확률로 1.4%씩 움직입니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거의 95%의 확률로 1%씩밖에 안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자, QQQ는 높은 확률에서 1.1% 움직이니까 거의 40% 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느냐도 중요한 거고,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QQQ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슈드를 가져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 저는 변동성이 싫거든요. 하루에 16% 빠지면은 저는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슈드와 제피로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을 가져가고 나머지 상품들로 한국판 이제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엔비디아도 10%씩 오르고 30%씩 오르고 100%씩도 오르고 팔란티어 최근에 30%씩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S&P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합니다. S&P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연평균 10%씩 상승하는 것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배당과 S&P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보자. 어제 했기 때문에 살짝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구독할 마감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까먹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방법들, 대부분 이제 기술주 같은 것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스파이는 31%이고 RSP 같은 동일 가중 ETF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술주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너무 시장이 움직인다 싶을 때는 RSP로 넘어가는 것들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IYW는 실제로 QQQ보다 IYW가 성과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나스닥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빅테크가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빅테크에 90% 집중한 IYW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 적은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좀 되게 좋은 포인트에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봐도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20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스파이나 QQQ보다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고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20년 동안 투자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흔들릴 거고, 사고 팔다가 보면 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의 비중보다는 작은 비중으로 좀 아무래도 스파이보다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제가 책에서 기술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책으로 써보자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복리의 시간 가치를 빨리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엑셀 가지고 장난치는 이유도 15년 뒤에 2배로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15년 더 빨리 반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15년 나중에 돈을 모아서 할게요, 15년부터 2배로 할게요 해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이해되시죠? 13,000불씩 늘 거냐, 15년 뒤에 지금부터 조금씩 늘 거냐 해서 똑같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복리가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한 번에 몰빵할까요? 물어보신 분들 많거든요. 저는 절대 몰빵 안 합니다. 좀 말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10시에 저희 순대볶음 먹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도 일시불로 투자했을 경우에 평균 단가가 10인데 이게 모르잖아요. 여기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으로 분산하면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법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8.85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11이 되는 겁니다. 좀 이런 것들 좀 분산 투자가 무조건 좋은 거고, 특히나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1,450원에서 지금 1,400원으로 빠지고 1,350원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 벌써 지금 3% 빠지는 거고 또 3%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무조건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감안하시고요. 분산하시게 되면 여기서 맞출 수 있잖아요. 지금 사면 여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1억을 모으게 되면은 이제 2억이 빨리 모이는 거, 그 다음에 3억이 빨리 모이는 거.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지금 보면은 7% 이자율로 얼마씩 모으는 거야? 10,000불씩 모을 때 1,000만 원. 10,000불 투자가 맞지? 7.8년이 걸리는데 지금 보면 5.1년 걸리는 거고요. 여기 3.7년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1.35년만 있어도 이제 10만 불이 모이는 거, 1억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빨리 투자하자라는 거죠. 1억을 빨리 모으자라는 건데 저도 지금 약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 저도 주식하고 막 한국 주식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처음 배울 때 테슬라 뭐 이런 거 할 때 소식 많이 봤거든요. 이제 2억 3억 넘어가니까 좀 많이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야? 이것도 책에 쓴 거 다 설명드리는 건데 그냥 뭐 공개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벌어졌어요. 코스피는 이거 얼마였지? 2,490. 지금 비슷하네요. 이거 지금 4,900이 돼서 6,000 넘어갔잖아요.
뭐 한 14% 넘겠네요. 얘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미국에 투자할 거냐, S&P 투자할 거냐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건데, 너무 고점이라서 사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인데, 지금 보세요. 5,100이었는데 지금 6,000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5년 전도 그랬고요, 10년 전도 그랬고요, 20년 전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연간 10%씩 이상 성장했던 S&P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고점은요, 지금이 고점인 겁니다. 물론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분산으로 극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를 조정한 수익률로 봐서도 9%, 6%, 7%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수익을 기대했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안 좋으면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해지 형태도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이건 또 뭐지? 포커스는 이제 실제로 이거 베어마켓이고 이제 불마켓인데, 베어마켓도 당연히 있죠. 미국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 빠졌을 때마다 더 크게 회복하는 거, 더 크게 회복하는 거, 더 길게 회복하고 더 크게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본 거 표였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끝났네. 배고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좀 정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정리가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코덱스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이거, S&P 혹은 마스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제가 제 조회수를 포기하고도 내린 이유는, 정말 좋은 상품들을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저도 더 힘이 됩니다. 모르는 거를, 불확실한 거를 좋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결과도 나오면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통령 그 민원, 뭐라 그래요? 대통령 민원인가? 하여튼 그것도 넣었거든요. 그 결과가 왔어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청원과 대통령 뭐라 그래요? 상소가 아니라, 그거 까먹었네. 대통령 청원? 청와대 민원인가? 민원이 아닌데. 이것도 지금 결과가 왔어요. 메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제 카페에다가 올려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